여러분, 은행을 얼마나 믿으세요? 은행을 믿지 않더라도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내 돈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대중들 몰래 자산 동결이라는 비밀 작전을 세웠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내 돈을 뺄 수도 없게 만드는 작전입니다.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내 돈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은행이 망할 때마다 돈을 뿌려서 은행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구제금융이라고 하죠.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도 직접적으로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결국 구제금융을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지역은행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은행의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구제금융 조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은행이 파산하면 정부가 끝도 없이 모든 은행을 구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떤 은행이 도덕적으로 일하려고 할까요? 제가 은행이어도 어차피 정부가 우리 살려줄 텐데 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위험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를 어려운 말로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게다가 대중들은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파산해도 구제 안 해주면서 왜 은행은 구제해주냐? 라는 심리가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정부는 은행들의 연속적인 파산이 일어날 때 모두를 구제해주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자산 동결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비밀 작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비밀 작전은 무엇이고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대중들은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제임스 리카즈의 은행이 멈추는 날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앞다퉈서 은행에서 돈을 막 빼려고 하죠. 이를 뱅크런이라고 해요.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도 뱅크런 위기가 일어났었죠. 뱅크런이 일어나면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돈을 최대한 많이 찍어내서 뱅크런이 일어나더라도 은행에 돈을 맡겨두었던 예금자들의 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둘째,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시스템을 봉쇄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은행을 폐쇄하고 ATM기를 폐쇄하고 거래소를 폐장시키고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내 돈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첫 번째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 두 번째 방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저자는 이를 정부가 숨겨둔 비밀 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푸는 시대는 끝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자는 2014년에 블랙록의 관계자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블랙록에게 위기가 오면 유가증권을 매각하지 말라고 전화로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산 동결이라는 정부의 비밀 작전이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돈을 뺄 수 없어요. 은행, ATM기, 증권거래소 등 금융 시스템을 봉쇄했거든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연락을 드릴게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듣기만 해도 정말 무섭지 않나요? 금융기관 어딜 가더라도 내 돈을 뺄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2012년 키프로스 은행 위기와 2013년 그리스 국채위기 당시 해당 국가들의 은행들은 현금 지급기 작동 중단을 선언하며 정부의 비밀 작전이 실현되었었어요. 특히 2012년 키프로스 은행 위기 당시에는 ATM기 폐쇄를 넘어 유로존 구제금융 사상 최초로 손실 분담 대응책까지 실행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은행에 돈을 줘서 파산을 막는 대신에 예금주들이 손실을 나눠서 떠안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즉, 예금주들의 돈으로 파산한 은행을 구하는 거죠. 키프로스는 가난한 나라니까 그렇죠. 선진국에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선진국에서는 키프로스 위기 이후 작전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2014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규정은 MMF 운영회사에 투자자들의 돈을 환매 요청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즉,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작전이 은행을 넘어 투자 업계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밀 작전이 시행되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MMF 계좌도 동결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더불어 2014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회원국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이 말은 키프로스와 같은 후진국뿐만 아니라 G20에 속한 선진국에서도 언제든지 은행 예금주에 대한 자산 동결 정책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G20 회원국인 우리나라도 이 비밀 작전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이렇듯 정부는 이미 비밀 작전을 만들어 두었고 이게 실현될 경우 우리는 어쩌면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진열장에 전시된 보석처럼 눈으로만 보고 만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천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토지, 미술품, 금은 모두 비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산을 동결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아서 포트폴리오 중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급의 순수 미술품을 말하는 거라서 대중들이 이걸 구입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이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금은 은행에 보관된 금이 아니라 금괴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저자는 금의 귀한, 금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했을 정도로 금 신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자산 동결 비밀 작전에 대응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크게 분할성의 문제, 금 가격 조작, 금 몰수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자의 말대로 금괴로 갖고 있으면 결제 수단으로 지불할 때 분할이 어려워서 굉장히 골치 아프죠. 따라서 이 비밀 작전이 실현되었을 때 결제하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지기 때문에 금보다 분할성 측면에서 뛰어나죠. 그래서 비밀 작전이 실현되어도 결제 수단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 가격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금의 미래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인정했어요. 금 시세가 조작되기 쉬운 이유 중 하나로 금의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진짜 현물 금의 시장 규모보다 더 크다는 점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실제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금값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누군가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방식은 실제 금의 공급과 수요와는 상관없이 금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선물 계약, 옵션, 스왑, 포워드 계약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대형 은행인 JP모건은 금 파생상품 시장에서 대규모 거래를 통해 금 가격을 조작했고 이에 따라 벌금 1조 원을 내고 JP모건 트레이더들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물론 비트코인에도 선물 및 옵션 계약 같은 파생상품 시장이 존재해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비트맥스, 바이낸스 등에서 주로 거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금보다 정부의 비밀 작전에 유리한 이유는 비트코인은 굳이 파생상품으로 거래하지 않아도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현물로 거래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하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왜 금의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더 커졌을까요? 바로 금 현물을 옮기는 것은 높은 무게와 부피 때문에 너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7년 독일 정부가 미국과 프랑스 중앙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금괴 중 일부를 독일로 가져왔는데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 때문에 금은 큰 단위의 거래수로 대부분 파생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거래가 금처럼 중앙화된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투명하게 기록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직접 이루어지므로 가격 조작이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현물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게와 부피로 인해 발생하는 큰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정부의 비밀 작전으로 자산이 동결되어도 가격 조작이 어려운 비트코인이 금보다 유리한 대응 수단인 거죠. 마지막으로 금은 언제든지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인데요. 실제로 1933년에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몰수령을 명령했습니다. 이렇듯 금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비교적 쉽게 금을 몰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로 개인의 지갑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키를 알아내지 못하는 이상 정부가 몰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바보가 뺏길 것 뻔히 알면서 개인 키를 정부한테 알려주겠어요. 이렇듯 비트코인은 정부의 자산 동결에 대응하는 데 금보다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대 사기라며 투기 외에는 쓸모가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저자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싫어할까를 생각해 보다가 금의 미래라는 저자의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책 내용을 보니 나는 전 재산을 이 디지털 형태로 묶어두고 싶지 않다. 해킹이나 삭제가 불가능한 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주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자가 우리 포 영상을 안 보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디지털의 형태이지만 해킹이나 삭제가 불가능하죠. 법정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처럼 중앙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분산된 컴퓨터들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찾아서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삭제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인데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이걸 모르다니 솔직히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논란이 많은 비트코인 해킹은 이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해킹을 시도하는 사람조차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저자님께서는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 파산의 대안으로 돈을 풀기보다는 자산 동결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을 보유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통해 더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4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